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때 생활 공동체의 강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봤습니다. 가족이란 뭐라겠어요?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면 가족 위에 가정이죠.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이나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습니다. 표 3-2의 이해한 같이. 자, 이렇게 이제 그동안 볼게요. 그리고 제도적 의미로 사용되는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된 가족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이제 확대가 되어서 생활 공동체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서 현재는 가족과 가정의 용어가 이제 서로 이제 혼용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영어의 패밀리는 가족으로 번역되지만 가족의 의미에 생활 공동체의 의미가 추가되면서 패밀리는 가족 혹은 가정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현실적으로 가족의 개념 자체가 매우 이제 다양해져서 한부모나 단독 가구, 즉 1인 가구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자녀 가구나 그룹홈, 자활 공동체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벗어나는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동거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이 많습니다. 지금 그에 따른 사회적 관용성이 증가하면서 가족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족 개념 자체가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에 대한 이런 개념 적용은 미국의 사회사업가협회 NASW가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가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제도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이제 생활의 개념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생활 공동체인 뭐를 강조합니까? 가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은 가족의 유지 및 발전과 함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한 것, 그리고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이나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있죠. 자, 여기서 생활 공동체인 가정을 단위로 하는 것은 가족의 구조나 형태에 관계없이 생활을 영위하는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단위인 가정에는 점점 증가하는 한부모 가정인 모부자 가정. 예전에는 한부모 가정 하면은 모자 가정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또 혼자 키우는 가정도 많은데 어떻게 모자 가정이라고 하냐? 그럼 또 부자 가정이라고 하냐? 그래서 한동안 모자 가정으로 하다가 이제 모부자 가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혼 가정, 요즘 또 재혼 가정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 또 미혼모 가정, 맞벌이 가정, 물론 국제 결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그룹홈이나 자활 공동체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단위인 가정은 생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동력 재생산은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현재의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과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 일상적 차원과 세대적 차원에서 각각 수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즉 가정은 가사노동을 통해 매일매일의 노동력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하며 나아가 인간 그 자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여서 세대에 걸쳐 그들을 키우고
유지하며 살아있는 노동자로서 지속적으로 사회화시키는 노동력의 세대적 재생산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처럼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죠. 나아가 모든 국민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은 생활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할 권리가 있으므로 만일 어떤 가정이 노동력을 재생산하기에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저소득계층 등의 요보 가정이거나 가정 문제로 해체될 위기에 처한 위기 가정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을 해야 될까요? 국가가 이를 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통합적 가정정책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족이나 가정에 관한 정책들은 비체계적이어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가족 관련 정책들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후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가족 정책의 주 지원 대상은 가족을 통해 부양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이나 요보 노인, 요보 아동, 요보 여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생활공동체인 가정을 단위로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도 가족 문제를 파악하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개별복지법을 통해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요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생활의 단위인 가정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시킨 최초의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그동안 요보 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 중심의 자녀적 복지에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의 패러다임 흐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세 번째로는 양성평등의 가족 정책과 생활과 문화를 통합하는 정책. 먼저 이제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가정은 가족 내에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가 바탕이 될 때 뭐가 열립니까? 열린 대화가 가능하고 가족 역할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가족 간 휴식과 여가도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이럴 때 가정의 건강성은 증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생활의 양성평등 정신, 헌법 제36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법의 총칙에서 민주적인 가정 형성,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각 조문에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여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는 양성평등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이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취업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투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달해 있으며 자, 이는 자녀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얼마라고요? 0.81명. 부부가 애를 한 명도 안 낳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0.81이면은 많이 심각한 겁니다. 그 전에는 0.86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나다 보면 뭐 2025년 그 정도 되면 0.6 얼마까지 떨어진다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건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그만큼 힘들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그래서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이게 출산율 저하로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결혼을 늦추거나 또 혹여 결혼 후에도 자녀 출산을 주저하게 됩니다. 더욱이 자녀 출산이 여성 개인이나 자녀를 가진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노동력의 세대적 재생산을 통해 사회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합니다. 자, 이러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가장 중요한 여성의 취업 중단 이유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 지원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필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권인 재생산권과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특히 강조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취업 기혼 여성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남성의 부모권도 보장하는 것이며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 이후에 이런 취지가 확산되고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할 권리, 헌법 제34조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할 권리, 헌법을 보시게 되면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근로의 권리도 가지면서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은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상위 공경 및 전몰 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노동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성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도 있어요. 여긴 헌법 제36조에 있습니다. 2항에 되죠.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는 노력해야 합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자, 모든 국민은 복원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부양을 지원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정당한 가치 평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법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였죠. 가사노동은 가정을 생활 단위로 파악할 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으로 가사노동을 통해서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살핌 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사회 경제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무보수성은 가정 내 여성의 지위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노동시장에서도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는 수행자,
뭐 대부분 여성이겠죠. 수행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가사노동 담당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가사노동을 그늘 경제에서 벗어나 올바른 복지지표 체계에 포함시키게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또 이를 관련 법, 제도 및 가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생활과 문화의 통합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여성주의적 관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성계의 노력은 강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과 가부장적 가치관을 양성평등의 가치관으로 전환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 안에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양성평등적 관점의 가족제도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21세기 가족은 양성 간의 평등한 관계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확립해야 하며 나아가 일상의 의식주 생활과 소비생활,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가, 가족 구성원의 부양 및 지역사회 내 시민적 역할 수행과 자원봉사, 공동생활 문화의 창조 등 생활과 문화의 개념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상생활과 문화의 이 중요성이 이데올로기나 정치, 경제 등 거대 담론의 영향보다 우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가족은 성과 세대, 생활과 문화를 통합하는 가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일상생활 및 문화의 중요성을 명시하는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법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경제개발 시기의 복지 서비스는 주로 요보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했죠. 이 지원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 자원이 부족하고, 자, 국가는 이를 감당하기에도 힘에 겨웠습니다. 요보 대상자만을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도 자원이 필요한 요보 가정에 대해 제공되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 지원은 이제 앞으로는 더 확충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나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 스트레스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반 가정에 대하여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가정이 붕괴하지 않도록 국가는 모든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 붕괴로 예상되는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긴 시점에서 언제 넘겼을까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보면은 1953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총소득이 얼마냐? 67달러였습니다. 67만 달러도 67천 달러도 아닌 67달러.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하면 얼마 될까요? 한 1200, 한 7만원? 70만원? 그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1977년에는 1000달러를 넘었어요. 그리고 1994년에는 10,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걸린 시간이 얼마냐? 1953년에서 77년에는 24년 만에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럼 한 몇 배가 됐나요? 엄청 좀 많이 뛰었죠. 하지만은 1994년에는, 그러니까 이때는 17년 만에 10,000달러가 넘었습니다. 10배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1998년에는 7,989. 근데 이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이때 있었죠. 그래서 10,000달러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떨어졌어요. 거의 8,000달러로. 근데 2006년도에 20,000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인 2017년도에 30,000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굴곡이 있지만은 꾸준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소득 30,000달러 넘긴 시점에 모든 국민이 가정생활 문화를 향유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및 가정에 대해서도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겠죠. 자, 요건데 이제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요보 가정에 주어지던 복지 서비스를 일반 가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를 가정에 의존하던 가정에 의한 복지사회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복지사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사업의 요보 가정을 포함한 일반 가정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 가정의 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 중심의 통합적이고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립과 협동은 건강성의 또 다른 척도이죠. 개인의 자립은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의 균형 있는 발전과 그러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립은 가정생활의 주체성 확보와 자생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 자원화, 즉 가정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가정의 자생력을 살리고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은 사회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유기체이므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과 함께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 가정의 건강성은 증진될 것입니다. 협동은 자립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자원을 공유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협동은 가정 간의 협력, 공공기관과 공적인 시설, 지역사회의 다른 체계들과의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의 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가정이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자립과 협동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국가가 가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개입 차원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는 가정이 국가나 사회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과 자율성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의무, 이것과 함께 개인 및 가정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가정의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가정의 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함으로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개별 가정 스스로도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자, 이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와 사회 쌍방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협동에 대한 필요는 가정이 가족 이기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웃이나 다른 체계와 연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갖도록 하면서 나아가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여기까지 네 번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2교시 여기서 하고 남은 5번째 그리고 나머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